저는 올해 58입니다. 이름은 송미경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직업은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는 자리라 매일 식재료를 확인하고 메뉴를 짜고 위생을 관리합니다. 숫자와 사람을 동시에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사람을 볼 때도 재료를 고르듯 봤습니다. 신선한지 아닌지 빨리 판단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인정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저녁을 먹고 주말엔 시장을 보고 가끔 아들과 통화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다녀온 뒤 취업해서 혼자 자취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사건이 없다는 건 평화롭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학교 동료 선생님이 결혼식을 올린다고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장소가 대전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지방 행사는 잘 안 가는 편인데 그분이 제게 특별히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래 일하면서 정이 들었던 분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약속이 있다며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식은 무난했습니다. 축의금을 전하고 식사를 하고 몇 사람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돌아올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었는데 지갑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카드도 현금도 전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급하게 식장에 전화했지만 분실물 접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버스 회사에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다시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에 터미널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환한데 어딘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휴지가 굴러다녔고 구석에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대합실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벤치 밑도 보고 화장실 입구도 확인하고 매점 앞도 살펴봤습니다. 손에 먼지가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른 할머니 한 분이 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서 고개를 들기도 힘들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신발은 뒤축이 다 닳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게 제 지갑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뛰어가다시피 다가갔습니다.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제 것이 맞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상하게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갑에서 5,000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손녀가 배고파서 김밥을 샀다고 했습니다. 손에 정말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밥 2줄이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갑을 찾았다는 안도감보다 할머니가 김밥을 들고 서 있다는 장면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저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 어떤 이웃이 밥을 나눠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어머니 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쌀을 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고집이 너무 강했던 게 이상합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폐지와 빈 캔이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레가 바닥을 끌리는 소리를 들으며 주차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플라스틱 바퀴가 시멘트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터미널의 정막 속에서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마트에 들렀습니다. 쌀 10kg 한 포대를 샀습니다. 카트에 올리면서 제 팔에 아직 힘이 남아 있다는 게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이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나왔습니다. 허리를 더 굽히고 손을 비비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좁고 경사가 심했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어서 어두운 구간이 길었습니다. 저는 쌀 포대를 들고 몇 걸음 가다가 숨을 고르고 또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앞서 가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 몸으로 이 길을 매일 오르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습기가 벽을 타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을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는 얼룩이 번져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방 안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마른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만 컸습니다. 그 옆에는 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분이 자기 딸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벌써 3년째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 딸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사위는 사고 직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할머니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오래 견뎌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쌀 포대를 내려놓으면서 제 행동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쌀 한 포대가 이 집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또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차마 오래 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갑 찾았다고만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에게 자세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떤 할머니가 주어서 돌려줬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코끝에 곰팡이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고 손수레 끄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플라스틱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상상을 했습니다. 멈춘 자리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도와주는 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문은 한 번 열리면 닫히지 않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집을 자주 갔습니다. 처음엔 쌀하고 라면 같은 것만 들고 갔습니다. 다음엔 반찬도 싸갔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은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그 집의 곰팡이 냄새를 잠깐이라도 밀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또 이상했습니다. 음식 냄새 하나로 집 분위기가 바뀌는 게 말입니다. 할머니 이름은 박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분을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마음속에서 수님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고 가까워지면 책임이 생깁니다. 책임이 생기면 물러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물러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님 어르신은 제가 올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사람은 보통 누군가에게 계속 미안한 사람입니다. 미안함이 몸에 붙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집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방 한 칸과 부엌이 붙어 있고 화장실이 하나였습니다. 그 한 칸 안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누워있는 딸과 수님 어르신이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사람 체온이 쉽게 섞였고 섞인 체온은 금방 식었습니다. 환기가 안 되니 습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을 닦아내도 다시 올라올 곰팡이를 직감했습니다. 곰팡이는 지워지는 게 아니라 잠깐 숨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벽을 닦았습니다. 락스를 물에 타서 천장까지 닦았습니다. 남편도 한번 같이 왔습니다. 남편은 방 안을 둘러보고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굳힌 얼굴로도 할 일은 했습니다. 말없이 걸레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크게 드러낼 때보다 감정을 눌러서 움직일 때 더 단단해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수님 어르신은 자기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큰딸은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이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사고 보험금 받아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손녀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비극적이라 오히려 현실감이 덜했습니다. 드라마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방 안 냄새와 아이의 마른 팔이 그게 드라마가 아니라는 걸 계속 확인시켰습니다. 저는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수님 어르신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문장 끝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말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의미가 흐려졌습니다. 마치 핵심을 피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해봤는데 질문이 나오면 곤란해지는 지점들을 외워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걸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집에서 아주 작은 것을 봤습니다. 별것 아닌 숫자였습니다. 수님 어르신이 병원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한숨을 쉬었고 저는 무심코 서류 위쪽을 봤습니다. 날짜였습니다. 딸이 사고를 당한 시점이 수님 어르신이 말한 시기랑 어긋나 있었습니다. 크게 어긋난 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정도였습니다. 사람 기억이란 원래 흔들리니까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어긋남이 제 안에서 자꾸 굴렀습니다. 저는 영양사라 숫자를 매일 다룹니다. 식재료 유통기한도 하루만 어긋나면 문제가 됩니다. 숫자는 정직하지 않지만 거짓말을 하려면 더 정확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결국 디테일에서 들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해지니까 더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지니까 더 자주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님 어르신과 제 어머니의 고향이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충남 서천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수님 어르신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고 다시 고정됐습니다. 마치 제가 던진 말이 기회인지 위험인지 계산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천의 박수님이라는 분 아시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이름을 여러 번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하듯이요. 그리고 저한테 바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요. 그날 저녁 저는 차를 몰고 어머니를 태우고 다시 그 반지하로 갔습니다. 늦은 저녁의 골목은 낮보다 더 좁았습니다. 경사는 더 가팔랐습니다. 빛은 더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어릴 적 제가 어머니 걱정하며 살던 시절의 공기랑 비슷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는 수님 어르신을 보자마자 굳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 표정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실제로 사람 얼굴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때 처음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감동적인 재회 장면보다 다른 걸 먼저 봤습니다. 수님 어르신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손이 아주 잠깐 주머니 쪽으로 갔습니다. 무의식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뭔가를 만지는 습관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손을 빼며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제 속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런 걸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그 순간에 왜 하필 그 손을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이후로 우연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수님 어르신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언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굶을 때 밥을 나눠줬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소식이 끊겼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수님 어르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동시에 두 개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따뜻한 불안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머니는 이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문 있는 집으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수님 어르신이 거절해도 밀어붙이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말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급하다고, 너무 빨리 연결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어릴 적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도움을 받았고 이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정말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도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수님 어르신의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주소와 이름이 적힌 부분을 봤습니다.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글자 하나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오타 같기도 했고 아니면 일부러 비껴 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님 어르신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바뀐 건 제 지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갑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저를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고마워하는 말인데 제 등 뒤에서 누가 문을 잠그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핸드폰으로 박수님이라는 이름을 다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박수님 뒤에 다른 글자를 덧붙였습니다. 혹시 몰라서였습니다. 그냥 혹시요. 제가 그때 느꼈던 불안이 괜한 게 아니었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제 지갑이 열어준 문이 사실은 제가 들어가도록 준비된 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은혜 갚음 같은 따뜻한 결말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머리맡에 핸드폰을 두고도 계속 화면을 켰다 껐다 했습니다. 이름을 다시 썼다 지웠다 했습니다. 박수님. 그리고 제가 본 서류의 글자. 분명히 같은 이름인데 한 글자의 획이 어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제 눈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작은 어긋남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유리컵에 난 미세한 금이 시간을 두고 길어지는 것처럼요. 저는 원래 남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의심을 잘 안 하면 세상도 저를 덜 괴롭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라는 건 제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 한쪽에 들어온 뒤에는 나도 모르게 증거를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증거를 찾는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선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며칠 뒤 수님 어르신이 이사한 집을 다시 갔습니다. 월세집이라도 낡았지만 창문이 있다는 게 달랐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집은 사람 얼굴을 좀 더 솔직하게 만듭니다. 숨길 게 있으면 햇빛 앞에서는 자꾸 반짝입니다. 저는 그 반짝임이 무서워서 일부러 창문을 등지고 앉았습니다. 아이 은지는 밥을 먹고 있었고 딸 수진 씨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걸 도와주는 소리였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을 꽉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안정되는 동시에 어떤 결론도 나지 않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희망이면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져서였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수님 어르신은 고맙다며 이것저것 꺼내놓곤 했는데 그 중에는 병원 서류뿐 아니라 빚 관련 문서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일부러 보려 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손에 잡혔고 정리하다 보니 펼쳐졌고 눈이 갔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건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긋남을 봤습니다. 날짜가 또 맞지 않았습니다. 돈이 나간 시점과 병원 진료 시점이 엇갈렸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바빠서 서류를 뒤섞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흐트러뜨려 놓은 것처럼요. 저는 머릿속에서 두 개의 수님 어르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인생이 무너진 할머니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무너짐을 이용할 줄 아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개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동안 제 몸은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피곤해지면 사람은 쉬운 쪽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 쉬운 쪽은 대부분 낭만입니다. 저는 낭만 쪽으로 기울고 싶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게 울고 웃었던 장면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수님 어르신 집에서 돌아온 뒤 자꾸 작은 물건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화장품 샘플이었습니다. 다음엔 현관에 두던 교통카드가 안 보였습니다. 그 뒤로는 어머니가 늘 차고 다니던 금반지가 사라졌습니다. 반지는 큰돈 되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의미가 큰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자기 실수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깜빡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반지를 잃어버린 날 어머니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삼킨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이 계속 마르고 눈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 눈은 누군가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집에 누가 자주 드나드는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수님 어르신 집에 들르는지, 그런 걸 조심스럽게 떠봤습니다. 남편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제 말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그 시선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어머니 집에 들를 때마다 괜히 시선을 바닥에 두게 됐습니다. 문틈, 신발장 아래, 거실 장식장 위, 사소한 물건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지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확인하는 순간 이미 잃었다는 뜻이니까요. 결정적인 건 작은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낮게 깔고 말했습니다. 수님 어르신이 갑자기 새벽에 밖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갔다가 얼마 뒤 다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은지는 자고 있었고 어머니도 잠들었다 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터미널에서 들었던 손수레 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닥을 긁는 소리. 그 소리가 이번엔 아파트 복도에서 들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고 복도 센서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누군가가 조용히 이동하는 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수님 어르신의 손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손이 주머니 쪽으로 가는 습관, 무언가를 만지고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고개를 조금 숙이는 습관, 그 모든 게 친절로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들키지 않으려는 몸짓으로도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결론이 하나씩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인연이 아니라 사고라고. 제 지갑은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기회였다고. 그리고 그 기회는 단순한 5천 원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무서웠던 건 그 결론이 사실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론이 틀렸을 때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답을 확인하는 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어머니 집에 일부러 늦게 갔습니다. 해가 지고 동네가 조용해지고 사람 발소리가 줄어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가면 집 안의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립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보일러 물 흐르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사람 숨소리요. 어머니는 수님 어르신과 은지를 데리고 사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웃는 걸 보면 마음이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수님 어르신과 화투도 치고 산책도 같이 가고 동네 경로당도 다니며 다시 젊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복잡함은 죄책감에서 왔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대상은 수님 어르신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님 어르신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선택도 제가 만든 길도 다 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어머니 집에 갔을 때 복도, 센서 등이 갑자기 켜지는 걸 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센서 등은 작은 것에 반응합니다. 고양이, 바람, 작은 그림자. 그런데 그날 센서 등이 켜진 타이밍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 밖에서 멈춰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문 손잡이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공포라기보다 이상한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지나치게 좋게만 보고 있었다는 확신이요.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귀를 댔습니다. 복도에서 아주 미세한 마찰음이 났습니다. 옷이 벽을 스치는 소리인지 신발이 바닥을 끄는 소리인지 그 소리는 잠깐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센서등도 꺼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상처받을 게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수님 어르신을 친구처럼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빚을 갚을 마지막 기회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부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두 마음이 제 속에서 싸웠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 집에서 또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봉투에 넣어 두었던 현금이 사라졌습니다. 봉투를 둔 위치는 어머니밖에 몰랐다고 했습니다. 봉투는 안방,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수첩 사이에 끼워둔 거였습니다. 저도 그 위치를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단순한 깜빡함으로는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찾아낸 것입니다. 찾으려면 집 구조를 알아야 하고 사람 습관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수님 어르신이 새벽에 나갔다 들어온다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님 어르신이 예전 반지하에서 월세집으로 옮긴 뒤 생활이 조금 안정된 것처럼 보였을 때도 여전히 손수레를 놓지 못하던 모습. 저는 그게 생계의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손수레는 단지 폐지를 싣는 게 아니라 뭔가를 옮기기에 아주 편한 도구입니다. 흔적도 덜 남깁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집에 작은 장치를 하나 달고 싶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누가 서랍을 여는지 그런 걸 확인할 장치를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감시자가 됩니다. 감시자가 되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대신 저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 집에 있는 물건들의 위치를 조용히 기억해뒀습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 방향,
거실 장식장 위 사진 액자 각도, 부엌 싱크대에 걸린 행주 위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 안방 서랍의 깊이, 서랍을 끝까지 닫았을 때 남는 미세한 틈. 그 틈은 사람 손이 반복해서 닫고 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날 밤 다시 갔습니다. 일부러 늦게요. 수님 어르신은 이미 잠든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도 방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집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집이 가장 무섭습니다.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거실에 앉아 벽시계 초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초침은 규칙적이었고 그 규칙이 오히려 제 머리를 미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새벽 센서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안에서가 아니라 복도 쪽에서 미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문 밖에 있는 건지 누군가가 문 쪽으로 다가온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빛이 아주 짧게 숨처럼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는 제 머릿속에서만 의심을 키우지 않겠다고, 확인하겠다고, 확인이 끝나면 어떤 결론이든 감당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은지가 깨는 소리.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건 낯선 낮은 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숨도 제 숨도 아닌 누군가가 벽 가까이에서 숨을 참고 있는 듯한 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의심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이 사라지는 건 시작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제가 문을 열기만 하면 이 집의 평화는 끝납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고 있으면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두 갈림길 사이에서 저는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굳은 몇 초가 나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저는 결국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게 겁이 나서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어딘가에서 수님 어르신을 믿고 싶어서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새벽 저는 집 안의 모든 소리를 몸으로 기억했다는 겁니다. 아이의 뒤척임, 누군가 숨을 죽이는 듯한 기척,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찾아온 정적이요. 아침이 됐을 때 집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셨고 수님 어르신은 조금 늦게 나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은지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밥을 먹었습니다.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정상처럼 보인다는 게 얼마나 많은 걸 덮어버릴 수 있는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똑똑히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집을 나서며 어머니 안방 서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날 기억해둔 그 미세한 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런데 그 아주 조금이 제 안에서는 큰 소리로 울렸습니다. 누군가 열었다 닫았다는 흔적, 누군가가 이 집의 규칙을 건드렸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님 어르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안쓰러움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행동 하나하나가 계산처럼 보였습니다. 감사 인사도, 고개 숙이는 각도도 타이밍도요. 특히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의 태도, 필요 이상으로 조용해지는 순간들이요. 저는 남편에게 조금 더 솔직해졌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제 불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건 아닐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하는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은지였습니다. 아이는 너무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웃었고 잘 먹었고 어린이집에서도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아이의 안정은 모든 어른의 판단을 무디게 만듭니다. 아이가 잘 지내고 있으면 어른은 웬만한 불편함을 참아버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혹시 제가 나서서 이 균형을 깨면 은지가 다시 불안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제가 없는 사이에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셨다고 했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병원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상하게도 넘어졌다는 장면보다 집에 누가 있었나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본 어머니는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셨습니다. 발목을 조금 다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눈을 잘 못 마주치셨습니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말을 꺼내셨습니다. 새벽에 스님 어르신이 밖에 나가는 걸 보고 따라 나가려다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요. 그냥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날 스님 어르신은 집에 없었습니다. 은지는 어머니 친구 집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그 빈 공간이 처음으로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서랍을 전부 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 보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천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열쇠 몇 개와 접힌 메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처럼 보이는 숫자, 아니면 금액처럼 보이는 숫자. 정확히 뭔지는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게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이걸 어머니에게 보여줘야 할지, 경찰에 가야 할지 아니면 스님 어르신을 불러 직접 물어야 할지. 모든 선택이 누군가를 크게 다치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스님 어르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님 어르신이 돌아오지 않은 밤 집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불안은 있었지만 긴장은 풀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쥐고 있던 무거운 물건을 내려놓은 뒤의 팔처럼요. 그런데 그 평온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누군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는 저 자신이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스님 어르신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정리라고 해도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물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옷 몇 벌, 오래된 수첩 하나, 그리고 약간의 현금. 수첩에는 일정 같은 게 적혀 있었지만 중간중간 뜯긴 페이지가 많았습니다. 일부러 찢은 흔적이었습니다. 그 수첩을 넘기다 저는 이상한 문장을 봤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아니고 메모에 가까웠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어디서. 단어들이 띄엄띄엄 적혀 있었습니다. 계획처럼 보이기도 했고 다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나서야 확신했습니다. 스님 어르신은 처음부터 저희 집을 머무를 곳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요. 통과 지점 혹은 잠시 숨을 곳으로 여겼다는 걸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걸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도와준 과정, 돈의 흐름, 어머니의 선택, 그 모든 게 조사 대상이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경찰은 형식적으로 몇 가지를 묻고 돌아갔습니다. 스님 어르신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어르신이 지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정황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지는 그 사실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떠남이 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많은 걸 느끼지만 적게 말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래 우셨습니다. 울면서도 자꾸 자기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아무 의미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지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고요. 수님 어르신이 남긴 마지막 부탁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너무 큰 책임을 지려는 건 아닐까, 또다시 문을 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니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은지는 이미 저희를 가족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게 더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지를 입양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기쁨 때문도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는 너무 무거워서 바로 반응하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운명을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갑을 떨어뜨린 날 누군가는 그걸 기회로 봤고 저는 그걸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문 안에서 저희는 누군가를 도왔고 동시에 이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아이는 다시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게 선한 이야기인지 위험한 이야기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인연이라는 말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연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어디서 멈출 수 있는지요. 저는 지금도 가끔 밤에 센서등이 켜지는 소리를 들으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문이 닫혀 있는지, 집 안이 조용한지, 아이의 숨소리가 들리는지요. 아마 이 불안은 평생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열어버린 문이니까요. 은지가 저희 집으로 온 첫날 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울어도 될 상황에서 울지 않는 아이는 이미 울어버릴 나이를 지나온 아이입니다. 은지는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 커튼, 침대, 책상.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마치 나중에 이 장면을 꺼내 쓸 사람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아이는 지금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또 떠나야 할 상황이 오면 최대한 덜 아프게 떠날 수 있도록요. 그래서인지 은지는 저희 집 규칙을 너무 빨리 익혔습니다. 신발 벗는 위치, 식탁 의자, 욕실 순서. 어른들이 감탄할 정도로 빠르게요. 그건 적응력이 아니라 생존력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가 수업 시간에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제 행동은 없고 친구들과 다투지도 않지만 질문을 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흔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어른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님, 어르신이 고개를 숙이던 각도가 떠올랐습니다. 지나치게 낮았던 각도, 들키지 않으려는 몸의 습관, 그게 아이에게 옮겨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은지는 비슷했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데 자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면 요약해서 말하고 끝냈습니다. 감정은 빠진 보고서 같았습니다. 기쁘다 슬프다 같은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상황만 말했습니다. 저는 조급해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다리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스스로를 억누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은지가 자는 모습을 보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꼭 쥐고 자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간 채로요. 그 손을 살짝 풀어주려고 했는데 순간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깨지는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밤을 경계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집 안을 한 번 더 돌았습니다. 문이 잠겼는지, 창문이 닫혔는지, 센서등이 괜히 켜지지는 않는지. 그 과정이 습관이 되자 저도 은지처럼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동시에 저 자신을 갉아먹는 방식으로요. 어머니는 은지를 정말 손녀처럼 아끼셨습니다. 아니, 손녀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기회처럼요. 어머니는 은지에게만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장난감도 간식도 시간도요. 그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사랑이 과하면 또 다른 형태의 짐이 되기도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지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거절하지도 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 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아이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밤에 안 나가서 좋아요. 그 말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이미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나가는 어른과 나가지 않는 어른. 그 차이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은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오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희 사이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놓였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사건 이후의 시간은 항상 그렇습니다. 큰 파도가 지나가면 남은 물결은 잔잔하지만 깁니다. 저희는 그 물결 위에서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너무 빨리 행복해지지도 너무 깊게 슬퍼하지도 않으려고요. 어머니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대신 행동이 많아졌습니다.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은지의 등원을 챙기고 저녁에는 꼭 같이 밥을 먹으셨습니다. 그 모든 행동에 혹시 이게 마지막일까라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비슷했으니까요. 저는 가끔 수님 어르신을 떠올립니다. 그분을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분명 저희에게 거짓말을 했고 어쩌면 이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정말로 궁지에 몰린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두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힙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애매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그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은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길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어떤 말을 했고 그때 자기가 어떤 기분이었는지까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들기 전에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하루였어요.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운명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선물이고 어떤 만남은 시험이라고요. 문제는 그 시험을 통과했는지 실패했는지보다 그 시험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인 것 같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책임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들을 때 예전처럼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냉정함인지 성숙함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밤에 센서등이 켜지면 여전히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일어나서 확인합니다. 문은 닫혀 있고 집은 조용하고 아이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확인이 끝나면 저는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아마 저는 평생 이 과정을 반복할 것입니다. 확인하고 안도하고 다시 살아가는 일.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한가운데에 지금 이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인연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무섭기 때문에요. 인연은 한번 잡으면 끝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사건이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서류가 마무리되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면 이야기도 끝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 뒤를 살아내야 하니까요. 은지가 저희 집에 온 지 반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과거와 함께 사는 일이라는 걸요. 아이는 잘 웃고 잘 지냈지만 특정한 순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초인종 소리, 새벽에 울리는 휴대폰 알림, 현관 쪽에서 나는 작은 소리. 그런 것들에 은지는 어른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제가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은지가 방문을 살짝 열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왜 안 자고 있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그냥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에 화장실 불도 켜지 않고 다녔습니다. 아이가 덜 놀라게 하려고요. 어머니도 변하셨습니다. 전보다 더 말이 없고 더 부지런해지셨습니다. 마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끼는 사람처럼요. 가끔은 스님 어르신 이야기를 꺼내다가도 중간에 말을 끊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가 아직도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지갑을 찾지 못했더라면, 만약 그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더라면, 그러면 어머니는 스님 어르신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고, 그 빚을 갚을 기회도 없었을 거고, 은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어머니는 넘어지지 않으셨을 거고, 집 안의 평화는 깨지지 않았을 거고, 저도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요. 그 두 생각이 제 안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어느 쪽으로도 정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생에는 정리되지 않는 질문이 더 많다는 걸 이제는 인정하게 됐으니까요. 은지는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자니 너무 무거웠고 가볍게 넘기자니 거짓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울 때 또는 잃을까봐 두려울 때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어른 같아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로 설명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일부러 문을 확인합니다. 잠그고 다시 한번 손잡이를 당겨봅니다. 예전에는 이런 행동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까 봐 피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키기 위해 닫는 문이라는 걸요. 은지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러준 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예전처럼 날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도 저희도 각자의 속도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연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연은 문 앞에 놓인 종이 상자 같은 겁니다. 열어볼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열면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선물일 수도 있고 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열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터미널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건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선택들은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한 것도, 집으로 데려온 것도, 아이를 품은 것도요. 그리고 그 선택들에는 늘 불안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밤에 센서등이 켜지면 여전히 가슴이 뛰지만 이제는 그 다음 행동을 압니다. 확인하고 숨을 고르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 앞으로도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흔들리고 인연은 언제든 얼굴을 바꿉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저는 압니다. 문을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법을 조금은 배웠다는 걸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수님 어르신이 남긴 게 단순히 서류와 기억뿐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분이 떠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주소만 적혀 있었는데 경북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남편은 그냥 버리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문을 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쓴 편지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수님 어르신의 큰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은지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는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진은 수님 어르신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도 한때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저는 따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은지 사진을 한 장 넣어서요. 그게 맞는 선택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문을 연다는 건 그 문 너머의 사람까지 책임진다는 뜻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무겁다는 걸요. 답장을 보낸 뒤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경숙. 수님 어르신의 큰딸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수 짠 듯한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은지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은지에게 줘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이 인형을 주는 순간 아이는 질문을 할 겁니다. 누가 보낸 거냐고. 그러면 저는 설명해야 합니다. 할머니에게 다른 딸이 있었다고. 그분이 보낸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은지에게 인형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인형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다른 딸이 만들었다고. 은지 이모라고 해도 된다고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인형을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강하다는 걸요. 진실을 받아들이는 힘이 저보다 크다는 걸요. 그 뒤로 1년에 한 번씩 편지가 왔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씩 은지 사진을 보냈습니다. 서로 만나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복잡해진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멀리서 안부를 묻는 게 서로에게 편했습니다. 은지는 점점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가끔은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자기 과거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까? 혹시 친구들이 왜 엄마 아빠랑 안 닮았냐고 묻지 않을까요? 그런데 은지는 그런 질문에 잘 대처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친구가 왜 엄마랑 안 닮았냐고 물어봤대요. 은지는 입양됐다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게 뭐냐고 물었고 은지는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기특했습니다. 그건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 스스로 배운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셨습니다.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고 자주 피곤해 하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나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이 때문이라는 말은 고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어머니는 은지를 보며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만난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요. 수님 씨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복잡했습니다. 수님 어르신이 정말 선물을 남긴 건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저희를 이용한 건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은지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지가 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웃음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건지 진심으로 만들어진 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터미널을 지나갑니다. 출장을 가거나 어머니 고향에 갈 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지갑을 떨어뜨렸던 날, 수님 어르신을 만났던 날,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은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는 숙제가 나왔습니다. 은지는 집에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진을 가져가야 하냐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은지는 어떤 사진을 가져가고 싶으냐고요. 은지는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찍은 사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앨범을 꺼내 사진을 골랐습니다. 작년 여름 바다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셋 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은지는 그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은지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밤에 나갔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님 어르신이 새벽에 나가던 모습을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너무 무거웠고 거짓말을 하자니 아이를 속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마 걱정이 많으셨을 거야. 그래서 잠을 못 주무셨을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엄마도 밤에 일어나는 거 저 알아요. 문 확인하는 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문을 확인한다는 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걱정이 많아. 그런데 그건 은지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이제 안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아이가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은지가 다 알고 있는 것 같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많은 걸 안다고요.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은지를 키운 게 아니라 은지가 저를 키운 건 아닐까 하고요. 아이를 품으면서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책임감 있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은지가 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제 걱정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은지가 잘 크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머니가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오래 싸워오셨으니까요. 경숙 씨에게서 편지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내년 봄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멀리서라도 은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듯 보기만 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허락해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만나면 복잡해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답장을 썼습니다. 만나도 된다고요. 하지만 은지에게는 미리 말하겠다고요. 아이가 원하면 만나고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요. 봄이 왔습니다. 은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다른 딸 이모가 서울에 온다고요. 만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은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볼래요? 그 짧은 대답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이가 거부하지 않아서요.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숙 씨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40 중반쯤 됐을 텐데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수님 어르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요. 그분은 은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우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은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컸네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하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끼어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경숙 씨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거라고 했습니다. 은지에게 주고 싶었다고요. 상자 안에는 낡은 은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님 어르신이 젊었을 때 차고 다니던 거라고 했습니다. 은지는 팔찌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고맙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경숙 씨는 저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은지 이야기였다고요. 아이를 부탁한다고 하셨다고요. 잘 키워달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경숙 씨는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저는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질문해도 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뭐든지 물어봐. 은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님 어르신이 완전히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는지 좋은 사람이었는지 엄마도 잘 모르겠어. 다만 할머니도 힘든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밉지 않아요. 그냥 궁금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이가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용서와 이해 사이 어딘가에서 자기만의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센서등이 켜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옆방에서 잘 자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믿음이 저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연은 선택의 연속이라고요. 처음 만남은 우연일 수 있지만 그 뒤는 전부 선택입니다. 계속 만날 것인가, 책임질 것인가, 끝까지 함께할 것인가. 그 선택들이 쌓여서 인연이 됩니다. 저는 그날 터미널에서 수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제가 한 선택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주기로 한 것, 집으로 데려온 것, 은지를 입양한 것, 경숙 씨와 연락을 이어간 것, 그 모든 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제 옆에 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지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자주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만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님 어르신을 만난 건 운명이었을지 몰라도 은지를 키우는 건 제 선택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밤에 일어납니다. 습관처럼 문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확인이 아니라 인사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인사요. 은지는 잘 자고 있습니다. 이불을 꼭 쥐지 않습니다. 손은 편하게 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안도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습니다. 복도 불을 끕니다. 제 방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은 자고 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이어질 겁니다. 학교 보내고 일하고 저녁 먹고 잠들고 평범한 하루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평범하다는 건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삶입니다. 터미널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 문을 닫지 않습니다. 열어둡니다. 언제든 누군가 들어올 수 있게요.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엽니다. 그리고 책임집니다. 그게 제가 배운 인연의 의미입니다. 인연은 만남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잠듭니다. 내일 아침 은지를 깨울 겁니다.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낼 겁니다. 저녁에 다시 만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